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예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여성 사연자분 사연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남편이 죽은 지 10년, 한여름에도 옆이 오싹오싹 추워서 1년 내내 솜니부를 덮고 지내는 게 일상입니다. 참 이상하죠? 다정한 놈도 아니었고 저를 아끼고 사랑하고 애명글면 하던 놈도 아니었는데 사람이 든 자리는 티가 덜 나도 난 자리는 티가 난다더니 딱 그렇더라고요. 살아있을 때는 징글징글하게 속을 썩여서 귀신은 뭐하나 저 화상덩어리 잡아가지 않고 라며 속 썩인 게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남편도 정작 병석에 누우니 그저 안쓰럽고 불쌍한 생명일 뿐 별 다를 것도 없더라고요. 남편은 5년을 병으로 앓다가 갔습니다. 그나마 착한 딸이 조석으로 저랑 남편을 들여다보고 주말에는 한 번씩 자기가 하루 종일 남편을 돌보기도 하면서 제 숨통을 틔워주었죠. 키울 때는 쌀쌀 맞고 말이 없어서 다정한 남편 복 없는 사람이라 딸 복도 없나 보다 하고 살았는데 그래도 속 깊고 경우 바른 아이로 커줘서 고맙다 싶었습니다. 시름시름 앓으며 야금야금 집 돈을 다 말려놓고 세상을 떠난 남편의 사구제 날, 한 번도 그런 걸 물어보지 않던 딸이 저한테 질문을 하나 하더라고요. 엄마, 엄마는 아빠랑 왜 결혼했어? 그냥 했지 뭐. 그런 말이 어딨어. 그냥 하는 게 뭐야? 그래도 사랑은 한 거지? 글쎄다. 사랑을 했나? 그냥 산 건가 모르겠다. 엄마는 그럼 첫사랑이 있어? 뭐 기억 뒤지면 있겠지. 그런데 하나도 생각이 안 나. 첫사랑이 뭐가 중하겠니? 지금 이 나이에. 엄마, 요즘 100세 인생이야. 엄마 이제 50 좀 넘었지? 잘 꾸미면 아직도 40대로 보여. 아빠 사구제 때 이런 얘기하는 거 좀 이상하긴 한데 얼추 3년상 치르고 나면 엄마도 연애해. 아니다. 요즘에는 3년씩 기다리지도 않더라. 그냥 만나고 싶은 사람 있으면 만나. 나 그렇게 꽉 막힌 딸내미 아니야. 대신 나 보여줘야 돼. 어디서 또 이상한 놈한테 걸려들어서 고달픈 노년 보낼 일 만들지 말고. 어이구, 별소리를 다 한다. 내가 지금 너한테 그런 잔소리 듣게 생겼니? 아우, 야, 지긋지긋해. 그리고 내가 이 나이에 남자를 왜 만나? 비실비실하게 늙어가면서 밥 해줄 여자 어디 없나 두리번거리는 놈들뿐일 텐데. 그런 놈 데려다가 내가 왜 다시 식모로 주저앉아? 난 싫어. 이제 나도 좀 자유롭게 살란다. 그것도 하던 사람이나 하는 거야. 내가 볼 때 엄마는 자유가 불안한 타입이야. 외로움도 많이 타고 누가 옆에 좀 있어야 하고. 그런 사람은 누구 만나야 돼. 아, 말 좀 해봐요. 마음에 뒀던 사람 있으면 그런 얘기 좀 하고 그래봐. 설마 엄마 아빠가 첫사랑이야?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으니까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너도 그냥 오지 마. 당분간 나 혼자 있고 싶어. 제가 죽은 남편이 첫사랑이라고 하니 딸이 어이가 없다는 듯 고개를 설레설레 졌더라고요. 하긴 사랑 전에 삼랑을 하고 썸 타는 게 일상인 요즘 애들은 한 사람 만나 그 사람이랑 몇 번 보고 결혼하는 거 이해가 안 되겠죠. 물론 저도 그러지는 않았어요. 남편이 첫 남자이기는 했지만 첫사랑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죽은 남편 사구제 때 딸한테 할 수는 없잖아요. 제 첫사랑은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지만 소도둑이었습니다. 생각하시는 소도둑 맞습니다. 소 훔쳐가서 파는 그 소도둑이요. 바늘 도둑이 커서 된다는 그 소도둑 맞아요. 어렸을 때 제가 살았던 동네는 소를 많이 키우는 곳이었습니다. 얕은 산이 병풍처럼 쭉 둘러 있었고 오목하게 자리 잡은 마을에 30가구 남짓 살았나? 사람 집은 30개 언저리였는데 소 축사는 100개가 넘었으니 사람보다 소가 더 많은 곳이었죠. 그런 동네에서 저희 집은 딱 소를 2마리 키웠습니다. 다들 20마리, 100마리 키울 때 달랑 2마리인 그 소가 저희 부모님의 전부였죠.
현재를 책임지고 미래를 꿈꾸게 하는 유일한 생명이 그 소 2마리였어요. 당연히 저랑 오빠보다 소가 더 중요했습니다. 저나 오빠가 다치면 대충 된장 퍼다가 바르고 호박잎으로 싸매고 누워 끙끙 앓았지만 소가 아프면 비싼 왕진료 아까워 않고 1시간 거리 읍내에서 수의사 선생님을 모시고 왔거든요. 어린 마음에 그때는 참 소가 싫었습니다. 저놈의 소만 없으면 내가 더 예쁨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죠. 당연히 소를 보는 눈이 곱지 않았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엄마 아빠가 여물을 주라거나 소 축사에 가서 좀 둘러보고 오라고 하면 입이 대빨 나와서 툴툴거리며 다니곤 했어요. 그리고 혼자 중얼중얼 거리는 게 일이었죠. 축사는 무슨 축사? 딸랑 2마리 있는 게 무슨 축사야? 다른 집처럼 몇십 마리 있으면 내가 말도 안 해. 그런 반항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커졌습니다. 그래도 오빠는 맏아들이라고 저보다는 조금 엄마 아빠한테 나은 대우를 받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항상 우리 집에서는 소보다도 내가 못한 존재라는 생각에 늘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그렇게 사춘기를 맞이한 어느 날, 그날도 역시나 비가 줄줄 오는데 구멍 뚫린 우산 하나를 엄마가 틱 던져주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가서 소들 비 안 맞게 문 좀 닫아주고 잔등에 이불이라도 좀 덮어주고 와라. 그런데 너무 싫은 거예요. 마침 싹 씻고 새 잠옷으로 꺼내서 갈아입고 뽀송뽀송한 기분으로 책 좀 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 빗속에 나가서 소 잔등을 덮어주라고 하니까 정말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느 날과 다름없이 엄마한테 짜증과 성질을 버럭버럭 냈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글쎄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버르장머리가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없네. 우리 집에서는 너보다 소가 중요해. 소 없으면 큰일 나. 소가 얼마나 귀한 줄도 모르고 당장 가서 하지 못해? 그런데 엄마도 화가 나서 훅 던지신 말이겠지만 저보다 소가 귀하다는 말이 너무 서럽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비 쫄딱 맞아가며 질질 울면서 축사에 다녀오는데 동네에서 말썽꾸러기라고 소문난 오빠 하나가 저를 보고 말을 거는 겁니다. 왜 울고 있어? 사실 그때는 그 오빠를 보고 싶지도 않았어요. 동네에서 제일 잘 사는 집 오빠였는데 워낙 말썽을 많이 피운다고 해서 그 오빠랑 엮이면 늘 혼나는 일이 생기거나 어른들한테 걱정 듣는 일이 생긴다는 소문이 자자한 오빠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2걸음 정도 물러서서 그냥 도리질만 했습니다. 저보다 한 5살 많은 오빠였나? 그 오빠가 그런 저를 보고 씩 웃더니 이러는 겁니다. 너 소 싫지?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죠. 소 때문에 힘든 일 없게 해줄까? 갑자기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을 크게 뜨며 고개를 들고 그 오빠를 빤히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오빠가 씩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건 절대 놀라지 마. 그리고 그건 다 널 위한 일이야. 내가 너만 위해서 재미있는 일 한번 벌려볼게. 그리고 빗속으로 휙 사라지는데 그때 제 머릿속에 든 생각은 2개였습니다. 설마 저 오빠랑 엮여서 뭔가 큰일에 생기는 건 아니겠지라는 걱정과 한편으로는 너만을 위한 일이라는 그 말이 제 귓속을 계속 맴맴 돌더라고요. 한 번도 저만을 위해서 뭔가 해주겠다고 말이라도 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점점 저 오빠랑 엮여서 뭔가 잘못되는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은 뒷전이 되고 저만을 위해서 뭔가 해주겠다는 말만 머릿속에 맴돌면서 저는 울면서 나갔던 집을 웃으면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별일 없이 넘어갔어요. 하지만 그 다음 날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저희 집 축사 문이 활짝 열린 채 소들이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는 대신 온갖 금부치들이 주머니에 쌓여서 딱 놓여 있었습니다. 솥값 대신이라는 쪽지와 함께요. 엄마 아빠는 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며 펄펄 뛰고 온데사방 그 금부치를 들고 다니면서 주인을 수소문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금부치의 주인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죠.
속값의 3배는 되는 금부치가 외양간에 놓여 있고 소들이 사라지고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소가 사라진 후 엄마 아빠가 그러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저 키우면서 힘들었는데 이제 소 키우지 말고 우리도 이렇게 돈이 생겼으니 다른 일 한번 해보자고 말이에요. 그리고는 두 분이서 무슨 추진력에 그런 결정을 하셨는지 읍내에 아주 작은 가게 자리를 하나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의 슈퍼처럼 이런저런 필요한 물건들을 갖다가 파는 장사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정말 어이없게도 하루아침에 저는 달랑 소 2마리 있는 집 딸에서 읍내 전빵딸이 되었습니다. 길을 오가면서 그 오빠를 만날 때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정말 오빠가 한 거냐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한두 번 정도 마주친 오빠는 저를 보면 늘 입술에 손가락을 하나 대고 쉿하는 포즈를 취하며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듯 굴더라고요. 그렇게 어영부영 1년 정도 시간이 지난 후 그 오빠는 이사를 가고 말았습니다. 결국 제 소를 없애준 사람이 정말로 그 오빠인지, 그리고 대체 그 금부치의 정체는 무엇인지 저는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소가 사라진 사건은 끝이 나고 말았어요. 하지만 그 사건은 그걸로 끝이 아니었죠. 제가 짝사랑에 빠지고 말았거든요. 한 번도 너만을 위해서 뭔가 해주겠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 얘기를 해준 오빠 때문에 짝사랑에 빠지고 만 겁니다. 어떻게 하든 오빠를 한 번 더 보려고 그 학교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해보기도 하고 그 집 앞을 어슬렁거려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희한하게 그날 이후로 그 오빠는 동네에 잘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사람들 소문에 의하면 아버지랑 약속을 하고 멀리 있는 도시로 가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또 누군가는 너무 사고를 쳐서 아버지가 엄한 기숙 학교에 보냈다는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동네에서 얼굴을 비추는 걸 보면 아주 멀리 떠난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그래도 늘 근처에서 볼 수 있었던 거와 달리 얼굴을 잘 볼 수가 없으니 뭐라고 말도 못하겠고, 그렇다고 제가 계속 그 오빠만 쫓아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어쨌건 저의 짝사랑은 그렇게 흐지부지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살면서 한 번씩 엄마 아빠가 그때 그 금부치는 대체 어느 집 거였을 거라면서 궁금해하는 얘기를 들으면 그 오빠가 떠오르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제가 어떻게 남편의 사구제 때 딸한테 하겠어요? 절대 못하죠.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딸 덕분에 간만에 그 오빠를 떠올리니 지금은 어디서 뭘 하면서 살고 있을까 문득 궁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뭐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저희 집도 그 마을에서 슈퍼한 지 5년 만에 나왔고 그 이후로는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았거든요. 제가 어른이 된 후에 엄마한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엄마, 그런데 그때는 왜 그렇게 소 2마리에 애명 걸면 나를 힘들게 했어요? 아이고, 너만 힘들었냐? 나도 힘들었다. 나라고 뭐 소가 좋아서 키웠는 줄 아니? 그거밖에 먹고 살 게 없었으니까 키웠지. 그래도 어떻게 그 소가 없어지고 금부치가 생겨가지고 그걸로 가게 자리 하나 얻어서 가게 할 수 있었으니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여적지 그 소 2마리 애명 걸면 끌어안고 어떡하든 새끼 불려서 키워가지고 먹고 살려고 아마 애쓰고 있었을 거야. 처음에는 도둑놈인 줄 알고 아주 그냥 잡히면 가만 안 둔다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귀인이었어, 귀인. 그 말을 끝으로 저희 집에서 있었던 소도둑 사건은 그냥 모두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어쨌건 딸한테 질문을 받고 한 번 더 떠올리니 새삼 그 오빠가 고맙고 보고 싶고 그렇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어영부영 딸의 질문을 넘기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삶을 살았죠. 시간이 참 빨리 흐르더라고요. 눈 깜짝할 사이에 10년이 훅 흘렀습니다. 딸이 저에게 또 첫사랑이니 남자친구 없냐는 얘기를 꺼낸 건 사구제 이후 10년 만이 지난 남편의 10번째 기일 때였어요. 평생 엄마 아빠한테 관심도 없더니 갑자기 왜 그런 거 물어보고 그래? 그랬더니 딸이 머뭇머뭇하면서 글쎄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엄마, 사실 나 결혼 전제로 되게 오랫동안 연애한 사람이 있는데 집에 보여주면 당장 결혼해라 어째라 얘기 나올까 봐 그냥 이때까지 모르는 척 연애했거든.
그런데 아빠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래도 아빠 살아생전에 한번 보여드릴 거라는 후회도 되고 이런 생각 든 김에 엄마한테도 인사시켜야 되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냥 좀 복잡해서. 아니 그런 사람 있으면 진작에 데리고 와서 인사 한번 하게 하지. 너는 왜 그런 걸 그렇게 숨기고 있니? 아우 애가 아무리 무뚝뚝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집 딸들은 남자친구 생기면 이랬다느니 저랬다느니 엄마한테 오만 얘기 다 한다는데 넌 어떻게 그렇게 한 번을 얘기를 안 하니? 아이고 한번 데리고 와. 그래도 얼굴은 한번 보게. 알았어? 그나저나 뭐 하는 사람인데? 그냥 일반 회사원. 속은 깊지만 무뚝뚝한 녀석이라 더 물어봐봐야 나올 대답이 없을 건 불보듯 뻔했습니다. 그래도 엄마 마음이 어디 그렇나요? 어떤 놈인지 애 고생은 안 시킬 것 같은지 궁금한 게 100만 가지는 되더라고요. 제가 하도 캐물으니 딸은 귀찮아하면서도 성실히 대답해 주었습니다. 우선 시어머니가 안 계시다는 게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좀 불안했습니다. 사람이 참 가비어려운 게 시어머니가 있으면 시집살이 시킬까봐 불안하고 또 안 계시다 하니 홀로 남은 시아버지 뒤치다꺼리 하게 될까봐 그게 또 싫더라고요. 그런데 딸이 그런 제 걱정을 읽기라도 한 듯 이러는 겁니다. 시아버지 사업으로 바빠. 50년 넘은 형제 같은 지인이랑 동업하시는데 실상 대부분 회사 운영권은 그 친구분이 가지고 계시고 시아버지는 안정적으로 월급 받으면서 경영만 대신하신 것 같더라고. 월급 사장이네. 친구 회사니까 퇴직도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런 셈이지 뭐. 동업이라곤 하시는데 얘기 들어보면 그냥 친구 회사 운영해 주시는 거야. 실권은 친구분한테 있고. 차라리 낫지 뭐. 금전관계도 깔끔하시고. 아, 그런데 우리 결혼할 때 집에는 그분이 돈 보태신대. 아니, 왜? 생판 남한테. 아무리 친한 친구 아들이라도 축의금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집에 돈까지 보태? 자식이 없으셔서 자식처럼 생각하신다고. 이것조차 안 받으면 너무 서운해서 나중에 관뚜껑 열고 나와서 통곡할 것 같다고 그러셨나 봐. 그래서 집은 그분 도움받기로 했고 살림은 나랑 그 사람이랑 나눠서 하기로 했어. 시아버지는 우리 결혼 비용 내주신다니까 엄만 신경 안 써도 돼. 그 얘기를 끝으로 저는 딸에 대한 걱정도 사실 조금 내려놓았습니다. 워낙 무뚝뚝한 성격이어서 대체 남자를 만나기나 할까라는 걱정을 했었는데 나름 오랫동안 연애도 하고 그 남자는 제 딸의 성격을 좋아한다고 하니 다 자기 눈에 안경이고 집신도 짝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자기 아들 뒤치다꺼리 해줄 여자 데려가는 느낌이 아니라 정말 귀한 대접 받을 며느리 모셔가는 것 같은 느낌에 감사하기도 했죠. 한편으로는 딸마저 시집 보내놓고 그냥 훌훌 제 삶을 살 생각에 사실 좀 설레기도 하더라고요. 그 얘기가 나온 후 몇 주 뒤 딸이 집에 남자친구를 한번 데려오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자친구 보리굴비 좋아하니까 쓸데없이 이것저것 음식하지 말고 집 근처에 있는 보리굴비집에서 만나고 집으로 와서 차나 한잔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근처 보리굴비집에서 딸의 남자친구를 처음 만났습니다. 딸의 남자친구는 헐친하게 잘생긴 녀석이더라고요. 그런데 어딘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이었습니다. 세상 젊은 청춘을 봐서 그런가요? 아기자기한 젊은 커플을 보고 있으려니 저의 젊은 시절도 떠오르고 참 저 때가 예쁠 때다 싶은 생각에 마음이 몽글몽글해져 왔습니다. 제가 밥도 먹지 않고 계속 제 딸 커플을 바라보고 있으니 딸이 피식 웃으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엄마, 지금 표정 엄청 웃겨요. 진짜로 무슨 대자연의 어머니 같은 자애로운 얼굴로 보고 있네. 아우, 예뻐서. 얘, 내가 이 나이 되고 나니까 왜 어른들이 젊으면 생긴 거에 상관없이 다 예쁘다고 했는지 알 것 같다. 어쩜 너희 그렇게 서로 굴비살 발라주고 있는 게 이렇게 예쁘니? 감사합니다. 예쁘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는 사실 만난 지 꽤 오래되었는데
제가 먼저 인사드리고 했어야 하는데 저희 집부터 먼저 드나들게 해서 되게 마음에 걸리고 죄송했거든요. 그거야 내 딸이 잘못한 거고. 여튼 아유 내가 고마워요. 저 무뚝뚝해가지고 저거 어디 사랑이나 받을까 했는데 그래도 좋게 봐주고 예쁘게 봐주고 정말 고마워요.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이 무뚝뚝하지 않아요. 막 남들처럼 혀 짧은 소리로 애교를 안 부려서 그렇지 엄청 속도 깊고 저희 아버지도 되게 좋아하세요. 다행이야. 사랑받고 살아서 너무 다행이지 뭐. 네, 저희는 서로 감사하면서 만나고 있어요. 앞으로도 감사하면서 잘 살아볼게요. 그래주면 고맙고 너무 감사하지. 그렇게 딸, 그리고 예비 사이를 만나고 나니 어쩐지 마음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남편도 이 광경을 봤으면 참 좋아했겠다 싶고 한편으로는 저렇게 예쁜 시절과 청춘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고 하여간에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하게 휘돌았습니다. 한번 인사를 하고 나니 사잇감은 저희 집이 편해졌는지 아주 풀방울이 드나들듯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딸 말대로 엄마 정이 그리웠는지 어찌나 저한테 앵겨붙던지요. 평생 아들보다 무뚝뚝한 딸이랑 살면서 아쉬웠는데 딸보다 더 앵겨붙고 애교 많은 사잇감이 나타나 아주 남녀가 바뀌긴 했지만 즐거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친구분이랑 동업하신다며 안 물려받아? 절대 안 물려주신대요. 제 힘으로 알아서 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빠가 자랄 때 진짜 가난하셨대요. 그래서 한 동네에서 친하게 지낸 친구가 진짜 삼시세끼 거의 밥 먹이고 무슨 입양된 아들처럼 거의 그 집에서 그렇게 지내셨는데 커서도 그냥 그분이랑 같이 일하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초기에 사업 자금도 그 친구분 집에서 사실 다 되셨대요. 그런데 그 친구분은 아이디어 잘 내시고 저희 아빠는 직접 몸으로 뛰면서 일하시는 분이어서 두 분이서 그게 잘 맞으셨던 거죠. 세상에, 그 인연이 여기까지 이렇게 이어져 온 거야? 어머, 그분도 대단하시고 아버지도 대단하시고. 저희 아버지는 지금도 만약에 그 친구 잘못되면 자기는 세상 잃을 것 같을 거라고 그 친구분이 자기보다 딱 하루라도 더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러실 정도예요. 맞다. 그래서 그런데요. 제가 한 가지 혹시 양해 말씀 드려도 될까요? 어떤 얘긴데? 말해봐. 그게 제 상견례 때요. 그분도 같이 나오셔도 될까요? 저한테는 사실 아버지 같은 분이어서 마음이 좀 불편하거든요. 본인은 왜 자기가 상견례를 가냐고 펄펄 뛰시는데 그냥 제 마음에 어머니도 안 계시고 그냥 같이 밥 먹는 자리처럼 생각하면 모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요. 저 크면서 아빠 두 분이다 이러고 자라서 사실 제 결혼식 때도 혼주석 앉혀드리고 싶긴 하거든요. 착하네. 그런 마음 먹었다는 것 자체가. 그런 마음이 들었으면 당연히 오셔야지. 우리가 뭐 앉아가지고 서로 기싸움할 그런 자리도 아니고 결혼식장에서 얼굴 보면 민망할 테니까 미리 한번 만나서 밥이나 먹자는 자리인데 당연히 그런 분이면 오셔야지. 아유, 나도 이참에 나랑 제일 친한 친구나 데리고 나갈까? 그러셔도 돼요. 진짜. 농담이야, 농담. 그건 아니고 여튼 복이 많네. 주변에 그런 어른이 있다는 거 큰 복이야. 알지? 그렇게 사위의 얘기를 듣고 나니까 참 세상에는 못 믿을 사람, 나쁜 사람도 많지만 의외로 좋은 사람도 많은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0년이 넘게 인연을 이어오며 기댈 곳이 되고 도움이 되는 사람이 곁에 있는 거라면 사돈 되실 분도 인덕이 있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 한구석이 촉촉해져 왔습니다. 사위랑 딸은 연애도 오래 했고 각자의 집에 인사도 했으니 상견례를 더 이상 미룰 것 없다고 후딱 날을 잡더라고요. 저는 뭐 길게 끌어봐야 결혼만 늦어지니까 쇳불도 당김에 빼랬다고 그냥 얼른 하라고 했죠. 상견례장은 아주 멋진 호텔로 잡았습니다. 제가 딸한테 한 번도 호텔을 가본 적이 없는데 그래도 딸 덕에 호텔도 가본다고 하니까 갑자기 이 녀석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때까지 엄마 호텔 한번 가서 밥 한 번 안 먹어본 게 이제 와서 이렇게 걸릴 줄 몰랐다나요? 결혼하려고 하니 철이 드나 보다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날이 되도록 호텔 가서 밥 한 번 못 먹고 살아온 제 신세가 조금 철양 맞기도 하고, 여튼 딸 결혼 앞두고 여러모로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상견례장에 도착을 했더니 이미 사위와 사돈 어르신은 와서 앉아 계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아들을 그렇게 친엄마처럼 아껴주신다는 얘기 듣고 제가 정말 너무 감사해서 인사 한번 드려야지 했는데 결국 이 자리에서 이렇게 뵙게 되네요. 면목이 없습니다. 아유, 아니에요. 워낙 착하고 잘해서 제가 모자란 딸 부탁드리면서도 참 면목이 없습니다. 모자라다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한테는 완벽한 며느리감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른 분 한 분 더 오신다고 하지 않았나요? 예. 그 친구가 같이 오려고 했는데 저희 회사에 일이 좀 생겨가지고 처리하고 별도로 온다고 했습니다. 아마 거의 도착할 때 됐을 거예요. 늦지는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정말 많이 친한 친구분이신가 봐요. 저한테는 형제보다도 귀하고 소중한 친구입니다. 그 친구 없었으면 이날 이렇게 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어쩐지 좀 낯이 익은데, 혹시 저희 어디서 본 적 있지 않나요? 저도 사실 아까 뵙고 얘기 나누면서부터 어디서 뵌 것 같은데 도저히 얼굴이 기억이 안 나서요. 그러니까요. 일하면서 만난 것 같지는 않고 분명 어디서 뵌 것 같기는 한데, 잠깐만. 혹시요? 그러게. 잠깐만. 너. 어? 소 3마리 오빠? 저희는 거의 동시에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벌떡 일어나 서로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 한 동네 살았던 오빠지 뭐예요. 저희 집은 소가 2마리였고 그 오빠네 집은 소가 3마리였거든요. 둘 다 소를 싫어해서 어떻게 하든 소 없는 삶을 살고 싶다고 함께 앉아 몇 번 한탄을 했던 그 오빠가 제 눈앞에 서 있는 거였습니다. 어쩐지 사윗감을 처음 봤을 때부터 얼굴이 좀 눈에 익는가 했더니 그 오빠 아들이어서 눈에 익었던 거더라고요. 제가 너무 놀라서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만나냐며 반가워했더니 오히려 사위와 딸이 당황한 얼굴로 저희들을 바라보며 이게 무슨 일인가 하는 얼굴로 멍하게 보더라고요. 오빠가 활짝 웃으며 아이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야, 동네에서 쟤네 집은 소 2마리, 우리 집은 소 3마리. 그래도 우리 집이 좀 잘 살았다, 응? 아유, 소 2마리나 3마리나 도끼인 개끼니지 뭐. 그걸 가지고 뭐 잘 살았다고 뻐겨? 그래. 너나 나나 찢어지게 가난하긴 했다. 그나저나 내가 여기서 너를 이렇게 볼 줄 몰랐다. 그래도 살았네, 응? 그러게. 얼추절추 살았네 살았어. 그나저나 오빠도 참 소 3마리 다 파묻어버리고 도망갈 거라고 하던 사람이 번듯한 사업가 돼서 이러고 나타나고. 너는 어떻게 살았어? 아이고 새삼, 정말 반갑다. 반갑네 정말. 진짜 그러게 말이야. 사람 인연이라는 게 참 무서워.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만나? 그러게 말이다. 너 그러면 걔도 기억하겠네. 누구? 누구 말하는 거야? 기억 안 나? 꼴통 같았던 내 친구 놈. 맨날 나랑 다니면서 사고 치던 그 놈. 누구지? 나 왜 기억이 안 나지?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허겁지겁 뛰어오는 발소리가 들리더니 호텔 식당 룸 문이 벌컥 열리면서 한 남자가 급하게 뛰어들어오더라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상견례 자리에 늦고 이런 실례가 없습니다. 끝없이 사과하며 뛰어들어온 사람 얼굴을 보고 저는 그 자리에서 너무 놀라 꼭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저만을 위해서 일을 벌여주겠다고 했던 그 사람, 저희 집에 소 2마리를 없애준 게 분명한 그 사람이었어요. 평생을 두고 대체 어디서 뭘 하며 살고 있을까 저는 너무나 궁금하게 만들었던 그 사람이
조금도 늙지 않은 모습으로 정말 그대로 어른이 된 듯한 얼굴로 제 앞에 나타났더라고요. 제가 너무 놀라 두 손으로 입을 가리고 눈만 크게 뜬 채 눈을 껌뻑껌뻑하며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처음에는 이게 무슨 일인지 싶어 두리번거리던 그 오빠가 저를 보고 정말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이 소 두 마리, 너 맞지? 아니 그런데 소 두 마리 얘기를 듣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걸까요? 정말 첫사랑을 만났다는 것도 만난 거지만 그 오빠로 인해 변한 지난 세월들, 그 모든 것들이 감사하고 좋아서 눈물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제가 그렇게 펑펑 우니까 딸과 사이도 당황하고 사돈 될 분도 좀 당황하신 모양이더라고요. 오빠는 제 중학교 시절 저한테 그랬던 것처럼 저를 토닥토닥 해주었습니다. 그날의 상견례는 아이들은 한마디 입도 떼지 못하고 멀뚱멀뚱 병풍처럼 앉아있고 저희 셋이서 야, 너, 쟤, 오빠 정말 중고등학교 때로 돌아간 듯 시끌벅적했습니다. 동창회도 아니고 동네 모임도 아닌 희한한 모임이 됐죠. 결국 식사가 끝난 후에도 하도 오랫동안 남아있어서 서빙하는 사람이 조용히 다가와 브레이크 타임이 됐으니 이제 자리를 좀 비워주셔야 될 것 같다고 요청할 때까지 그 안에서 신나게 떠들었다니까요. 얼마나 떠들었는지 먹은 게 다 소화가 돼버려서 상견례 끝나고 나온 후 저희 셋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근처에서 뭐 좀 더 먹고 가야 될 것 같으니까 너희는 먼저 들어가라. 네? 아니 세 분이서 뭔가 드시고 오신다고요? 우리는 배가 너무 고파. 먹은 게 없어. 너희 먼저 가. 그리고 엄마는 택시 태워 무사히 보낼 테니 너무 걱정 말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어이없는 얼굴로 아이들이 사라진 후 저희는 그날 새벽까지 근처 부침개집에 가서 주거니 받거니 술도 한잔 해가며 그렇게 과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평생 궁금했던 거를 처음으로 그 오빠에게 물어봤어요. 오빠, 그때 그 금 붙이는 뭐고 손은 대체 어떻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오빠가 씩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나도 그때 그거 내 인생이랑 바꾼 거야. 진짜 사춘기가 무슨 의리의 사나이로 와가지고 아이고. 인생이랑 바꿨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리고 의리의 사나이요? 아유 내가 미쳤지. 차라리 건물을 하나 사달라고 하거나 땅을 달라고 하지. 무슨 정의감에 저 두 애를 내가 소액에서 구출하고야 말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지. 내가 무슨 슈퍼맨도 아니고 세계 평화를 위해 희생하는 것도 아니고 소 5마리랑 인생을 바꿨다니까. 그 소 없애주면 내가 공부하겠다고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싹 끌고 오신 거지. 그러면 정말 오빠가 소를 없앤 거네요? 저는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때마다 조용히 하라고 말하지 말라고 하셔서. 아빠가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 소 5마리 끌어다가 우리 축사에 그냥 밀어놓고 각 집에 폐물주머니 던지고 왔다고. 우리는 그냥 모르는 일이라고. 다음 장날에 그 소들 다 멀리 갖다 팔기 전까지 걔네 우리 축사에서 아주 잘 살다 갔어. 그래서 기숙학교 들어가서 정말 공부하느라고 죽을 뻔했다 야. 너무 힘들었어. 그러자 옆에서 낄낄거리며 사돈될 오빠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이 얘기 군대 다 다녀오고 사회생활하다가 첫사랑 오빠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들었다나요.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까지 입국 담은 첫사랑 오빠도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돈 오빠가 저한테 과거 일 중 하나를 또 물어봤습니다. 사실 제가 집이 너무 가난해서 수학여행을 한 번도 못 가는 게 너무 속상하고 힘들었거든요. 당시만 해도 핸드폰이 있나 뭐가 있나. 수학여행이나 소풍 가서 친구와 깊이 있게 친해지지 않으면 다녀온 이후 왕따 확정인 그런 시대였으니까요. 늘 학기 초에 친했던 애들도 소풍이나 수학여행을 기점으로 사이가 멀어지곤 해서 그게 늘 슬프고 불만이었습니다. 수학여행 비용 없어서 못 간다고 했지. 비용 안 내도 되니까 참석해.
그때는 너무 놀란 한편 기뻐서 이유도 묻지 못했고 그렇게 갔던 경주는 제 인생 통틀어 제가 가장 행복했던 시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이들과 찍었던 사진, 밤새도록 떠들던 수다, 속삭이며 나눴던 비밀 얘기, 그 모든 것이 제 청소년기의 전부를 차지할 만큼 큰 추억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사돈 오빠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수학여행 갑자기 가게 된 적 있지 않냐? 야, 이 자식아, 몇십 년 전 얘기를 왜 해? 제가 의아한 얼굴로 두 사람을 바라보자 첫사랑 오빠가 민망한 듯 사돈 오빠를 쿡쿡 찌르더라고요. 세상에, 저 그날 수십 년 만에 제 수학 여행의 비밀을 알았잖아요. 글쎄, 첫사랑 오빠가 저희 담임 선생님께 제 수학 여행 비용을 대신 내준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존심 상할 수도 있으니 비밀로 해달라고 했다는 거죠. 너무 놀라서 왜 그랬냐고 했더니 첫사랑 오빠가 어물어물 뭉개면서 이러더라고요. 소 없앤 거랑 똑같지 뭐. 아유, 쓸데없는 정의감. 아이, 나 그놈의 울뚝불뚝 정의감 때문에 손해 많이 보고 살았다. 에이. 그리고 어물쩍 넘어가는데 희한하게 그 모습도 매력적이고 귀여운 거 있죠. 귀엽고 좋은 거에는 나이는 상관이 없나 보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추억 여행과 현재 얘기를 넘나드는 수다는 몇 시간이고 계속 이어졌습니다. 참 이상하죠. 어렸을 때 만나서 지냈던 사람들은 다 커서 만나도 나이가 몇이 되었던 간에 그냥 그 시절로 돌아가더라고요. 저희는 머리가 허옇게 변해서 다시 만났지만 얘기를 하다 보니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다 그 시절 갈래머리 여중생과 까까머리 남고생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만나고 헤어지는 길 제 첫사랑 오빠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너는 어떻게 그 이후로 나를 한 번도 안 찾았냐? 무슨 소리야? 나 나름대로 찾았어. 그런데 오빠가 내 눈에 안 띄었던 거지. 그래? 아니, 하긴 이렇게라도 만났으니까 그럼 된 건가? 뭐가 돼? 야, 아니, 넌 아까 내가 한 말 뭐로 들었냐? 내가 널 위해서 그 소두마리 없애려고 내 인생을 걸었다고 했잖아. 그리고 학생이 돈이 어딨냐? 그런데 쌈짓돈, 용돈 모아서 수학여행 비용도 내주고, 아이 그 남자가 자기 인생을 걸고 뭔가를 했을 때는 다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냐? 네가 내 첫사랑이었다고 임마. 그렇게 말하면서 오빠는 제 이마를 손끝으로 콩 한 대 치고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제 사돈이 될 사람 이웃집 오빠가 씩 웃으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맞아. 제 첫사랑 너희야 사돈. 지 마누라 아버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혼하고도 술만 먹으면 계속 얘기했었어. 걔는 지금 어디서 뭐하고 있을까? 잘 살고 있을까? 이러면서 아주 몇 년을 우리 사돈 얘기를 하고 또 하고. 에휴, 어떻게 지금이라도 잘해봐. 오빠, 아니 사돈. 아유, 무슨 그런 망측한 소리를. 아이, 뭐가 망측해. 너도 싱글이고 쟤도 싱글이고 서로 싫은 거 아니면 좋은 마음으로 만날 수 있는 거지. 에이, 나이 들더니 아주 마음과 생각이 굳었구만. 응? 아이고, 애들 결혼 앞두고 이상한 소리 진짜. 남들이 들으면 욕해요. 말은 그렇게 하고 돌아섰지만 가슴이 너무 뛰더라고요. 대체 내 심장이 이렇게까지 존재감을 확실하게 보여준 적이 있었던가 싶을 정도로 쿵쿵 뛰었습니다. 혹시 부정맥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이 될 정도였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첫사랑 오빠의 구애는 아주 적극적으로 진행됐습니다. 하루는 새벽같이 차를 몰고 와서 자고 있는 저를 전화로 계속 깨우는 거예요. 아직 하늘도 캄캄하고 어두운데 당장 나오라고 성화를 하는 거 있죠. 정말 위아래 옷만 껴입고 구르듯 내려갔습니다. 아니 그런데 세상에, 연예인들이나 타는 것 같은 뚜껑 열리는 차를 떡하니 대놓고 빨간 장미 두 송이 딱 들고 차 앞에 서 있는 거 있죠. 제가 얼떨떨해하니까 장미를 한 송이씩 차례대로 제 손에 쥐어주면서 이러는 겁니다. 한 송이는 현재, 다른 한 송이는 미래. 우리한테 과거는 이제 없어. 이 현재랑 미래만 보고 달리자고. 그리고는 정말 어둠 속을 가르고 달려
해가 싹 떠오르는 동해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얼마나 준비도 야무지게 했는지 제가 아침에는 속쓰려 커피 못 먹는다는 말 기억하고 따뜻한 보리차에 떡까지 구워서 가지고 왔더라고요. 출출함도 채우고 속도 또 뜨셔진 상태에서 장미 두 송이 손에 들고 그보다 더 붉은 해를 보는데 정말 태어나서 그때만큼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던 적이 있으려나요? 한 번도 태양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멍하게 둥근 해만 보고 있자니 첫사랑 그 사람이 제 손을 지그시 잡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그 손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해를 다 보고 그 사람이 저를 데리고 간 곳은 대관령에 있는 한우 목장이었어요. 어이구, 소 지긋지긋하다니까 여길 데려와? 그래서 데려왔지. 아이 지긋지긋한 거 먹어 치우려고. 내가 앞으로 사는 동안 아주 물리고 지겹고 입에서 노린내 날 때까지 한우 먹게 줄게. 원래 지겹고 싫은 건 먹어 치워 없애는 게 제일 빠른 법이야. 그러면서 한 장 한 장 정성스레 고기를 구워주는데 참 이상하죠. 사실 그전에도 이 오빠가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각종 이벤트를 벌이고 구애를 했었거든요. 꽃다발도 몇 번 받았고 어디 레스토랑에서 음악 연주하는 것도 해줘서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게 그냥 나이 들어 벌어지는 해프닝 같고 두근거리기는 하지만 지속되지는 않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언제고 끝날 불장난 같은 느낌이었다고 할까요? 그리고 워낙 오빠가 짐지한보다는 장난기가 많다 보니 이게 정말 좋아서 이러는 건지 아니면 자기도 즐기자고 그냥 하는 건지 확신이 안 서더라고요. 그런데 아주 얇디 얇은 차돌박이를 한 장 한 장 정성껏 구워서 딱 적당할 때 소스 꼭 찍어 제 접시에 올려 놓아주는 그 손길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정말이구나. 이 얇은 고기를 한 장 한 장 타지 않게 구워주는 정성과 마음이라면 나 이 사람 믿어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거기서 드는 겁니다. 정말 어이없게도 세상 제일 지겨운 소를 먹다가 제 마음에 확신이 들어온 거죠. 참, 저랑 이 사람은 소 아니면 어떻게 안 되는 인연인가 봐요. 그래서 그날 고깃집에서 차돌박이 먹다가 제가 그냥 이렇게 말해버렸습니다. 나 소는 싫은데 오빠는 좋아하네. 아무래도 그런 것 같네. 그러자 그 오빠가 씩 웃더라고요. 어쩜 어릴 때 그 모습이 그대로 나올까요? 장난 가득한 잘생긴 미소가 그대로 정말 하나도 변한 거 없이 얼굴에 번지는 걸 보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오빠는 고기 굽던 집게를 내려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나이에 밀고 당기고 가릴 게 뭐가 있냐? 서로 좋으면 좋은 거지. 그냥 이제 좀 서로 솔직해지자. 이렇게 시간 낭비하는 것도 아까워. 우리 나이 말이야. 오늘 죽어도 안 이상하고 내일 죽어도 안 억울할 그럴 나이야. 이러지 말고 우리 그냥 확 네 딸 결혼할 때 합동 결혼식이나 할까? 오빠, 무슨 소리예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아이고, 내가 입방정이었지. 아니, 어째 사람이 중간이 없어? 아우, 진짜. 에이, 튕기지 말고 제대로 연애 한번 해보자고. 너도 말년에 좀 편하게 살아봐. 나 돈 많다. 내 돈 써줄 여자가 너무 필요해. 나 자식도 없잖냐. 있잖아. 결혼식 당장 하는 게 싫으면 이러지 말고 네 딸 결혼식에 나 혼주석에 앉혀주라. 응? 내가 아빠 할게. 얼마나 좋아. 정말 오빠는 나이만 들었지 유들유들하고 밉지 않은 말투와 성격은 여전하더라고요. 저도 제 마음을 깨달은 마당에 더 이상 숨기고 피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본격적인 연애가 시작된 거죠. 딸은 그날부터 저를 엄청 놀리기 시작했어요. 자기 상견례 자리에서 눈 맞아서 연애 시작한 엄마, 세상 천지에 저밖에 없을 거라며 진짜 놀려대는데 아우, 딸 보기도 민망하고 정말 창피해서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참 그 와중에도 오빠 전화가 오면 그렇게 좋더라고요. 오빠는 다정하고 섬세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세월 정말 열심히 살았더라고요. 다른 건 모르겠고 네가 항상 불만 가득한 얼굴을 하던 축사를 가면서도 그래도 축사 가면 늘 소들을 엄청 성심성의껏 살피더라고. 그 모습이 언젠가부터 계속 마음에 남고 저 아이 참 좋은 아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
그래서 어린 마음에도 아마 도와주고 싶었던 모양이다. 아니 뭐 지금도 얘기하자면 좋아하는 마음도 있었지. 그런데 네가 어느 날 내가 기숙사에서 왔는데 이사를 가고 없다는 거야. 서운하기도 하고 다시는 못 보나 싶기도 하고 살면서 한두 번씩 생각이 나더라고. 그런데 뜬금없이 상견례 자리에서 이렇게 만난 걸 보니까 우리가 인연은 인연인 것 같아. 네가 싫지만 않으면 나는 앞으로 내 노년 너랑 함께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 첫사랑 오빠는 이후에도 데이트할 때마다 저에게 최고로 좋은 것만 주려고 했습니다. 호텔 음식이 상견례 때 처음이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날 이후로 전국에 있는 좋은 호텔이란 호텔은 다 데리고 가서 밥을 사주더라고요. 비행기 안 타봤다는 말에 제주도며 부산, 울산 다 비행기 태워 데리고 다녔습니다. 나중에는 뭐 못 해봤다, 뭐가 가지고 싶었다는 말을 무서워서 못할 정도로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게 보이면 그 즉시 그걸 채워주려고 하더라고요.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뒤늦게 온 행복에 기쁘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장난꾸러기라 제가 가끔 진심을 물어보는 말에 늙어서 기억이 안 난다는 둥, 지금 와서 무슨 소용이냐는 둥 살짝 빠져나가는 게 조금 얄밉기는 했지만 역시나 밉게 구는 타입은 아니라 제게 오래 토라져 있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결정적이었던 건 함께 갔던 동해를 다시 한번 데리고 가더니 뜬금없이 해가 뜨는 걸 보면서 갑자기 제 손을 덥석 잡고 반지를 끼워주는 겁니다. 다들 다이아몬드 박힌 반지를 한다던데 오빠가 제 손에 끼워준 건 태양을 꼭 닮은 빨갛고 동그란 보석이었어요. 그리고 평소 장난 가득한 모습을 싹 지운 채 오래전부터 좋아한 거 맞다고 앞으로 함께하고 싶다고 진지하게 프로포즈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좀 당황했지만 오빠의 진솔한 말에 가슴이 몹시 뛰었습니다. 망설이다가 프로포즈를 받고 며칠 뒤 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딸은 자기가 좋은 사람 있으면 연애하라고 하지 않았냐며 자꾸만 저를 연애도 하고 재혼도 하라고 밀어내더라고요. 너 좀 이상하다. 혹시 엄마가 홀어머니로 남겨져서 너 귀찮게 하거나 괴롭힐까 봐 그래? 뭐 그런 마음도 없잖아 있기는 하지. 어쨌거나 좋은 분이잖아. 엄마, 그런 사람 어디 가서 못 만나. 나도 여러 번 보다 보니까 내 남자친구보다도 그분이 더 멋지더라. 남자친구도 계속 그래. 자기 아빠보다 자기가 조금 더 좋아했었는데 그런 분이 장모님 첫사랑이라서 너무 다행이라고. 두 분이 잘 되셨으면 좋겠다고. 엄마, 사랑받고 사셔, 어? 사돈에서부터 딸, 그리고 사이 녀석까지 무슨 온 우주의 기운을 모으듯 저와 그 사람의 연애를 응원하더라고요. 다들 이렇게 밀어붙이니 제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안 흔들릴 도리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제 첫사랑 오빠와 아주 수줍게 연애를 시작했어요. 다 늙어서 하는 연애였지만 10대 때 마음과 전혀 다를 게 없더라고요. 왜 어른들이 몸은 늙어도 마음은 청춘이라고 하셨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서운한 건 여전히 서운하고 두근거리는 건 여전히 두근거리고 메말라 없어졌을 줄만 알았던 감정들이 솟아나오면서 저를 몹시 행복하게 했습니다. 결국 제 딸의 결혼식은 그 사람이 제 옆에 앉아 있는 걸로 치러졌습니다. 딸은 자기가 먼저 같이 입장해달라고 제 첫사랑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혼자 감격했는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이렇게 일찍 자기를 엄마의 파트너로 받아줘서 고맙다고 첫사랑 오빠가 두 손을 붙들고 딸을 한참 바라보더라고요. 그렇게 딸은 제 남자친구 손을 잡고 입장했습니다. 아, 결혼 전에 정말 웃긴 일이 있었어요. 결혼 보름 전이었나? 뜬금없이 갑자기 상견례를 다시 해야 된다고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처음 상견례 때 자리 잘못 잡아서 남자 쪽에 자기가 섰다며 제대로 된 위치를 잡고 상견례를 해야겠다나요? 아이고, 네 편 내 편이 어딨어. 그리고 제대로 된 쪽이 뭐야 대체? 아이 다르지. 그때는 내가 조카 같고 아들 같은 놈 쪽에 서서 이 제대로 된 여자가 며느리로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째려보려고 나간 거였고 입장이 바뀌었잖아. 입장이 이 내 딸 고생 안 시키는 놈인가 이 도끼는 뜨고 보고 한마디 엄하게 해줘야 하는데 아이 지금 아니면 안 돼.
날 잡아 상견례. 이 지난번 거는 무효야. 다시 해. 결국 고집을 부리고 벅벅 우겨서 굳이 상견례라는 이름을 안 붙여도 될 것 같은 식사 자리를 한 번 더 마련했습니다. 멋진 호텔로 예약을 하고 상견례 한다고 옷도 새 옷 사서 입고 저도 한 벌 사주더라고요. 이게 대체 뭔 쇼인가 싶기도 했지만 그렇게까지 우기는 데는 이유가 있겠거니 그냥 하자는 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사돈과 사위, 저와 딸은 장난스럽게 임했는데 그 사람은 정말 너무나 진지한 자리였더라고요. 처음부터 근엄하게 앉아서 무게를 잡더니 글쎄 밥 다 먹고 사위한테 엄청 엄한 목소리와 얼굴로 이러는 겁니다. 나 지금은 아니 장인어른 될 사람 입장에서 말하는 거다. 웃지 말고 진지하게 잘 들어. 있잖냐. 네가 사랑하는 그 여자, 내가 몹시 사랑하는 여자 딸이야. 그러면 내 딸이기도 해. 만약 내 딸이 너 때문에 혹은 네 놈 아빠 때문에 운다. 그러면 나의 숨겨졌던 성질을 고스란히 보게 될 거야. 이 전쟁이야. 그런데 내 딸이 네 좋은 모습만 보고 행복해야 한다. 그러면 너는 지금까지 알았던 돈 잘 쓰고 잘 웃고 유머러스한 삼촌 그 모습만 평생 보고 기억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알아서 잘해. 나 눈치 빠른 거 알지? 지켜보고 있다. 아주 이상한 짓거리만 해봐. 아주 풍비박산 제대로 얻어맞게 해준다 내가. 그 말을 듣고 사위는 물론이고 사돈도 너무나 어이가 없었는지 입을 떡 벌리고 아무 말도 한동안 못하더라고요. 이 자식 50몇 년 우정 이 여자 앞에서 다 소용없다 소용없어. 와 삼촌 진짜 아니 아버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데 어버이날 카네이션도 저희 아빠보다 2배는 큰 걸로 해드리고 그랬는데 이렇게 확 태도를 바꿔버리시네요. 와. 사위 녀석도 서운하다고 할 정도로 아주 근엄하게 그 사람은 정말 제 딸의 친아빠라도 되는 듯이 두 사람에게 엄포를 놓았습니다. 다행히 진심을 알기 때문에 다들 해프닝으로 끝나긴 했지만 그래도 제 입장에서는 그런 자리를 표면적으로나마 마련해서 그렇게 한번 아빠 노릇해준 게 고맙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제 딸의 상견례장에서 우연히 첫사랑을 만나고 뒤늦게 아주 꿈같은 알콩달콩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딸이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면 슬슬 저희 결혼도 준비하려고 해요. 엄청 성대하게 하자는 오빠를 말리는 것이 아주 조금 힘들기는 하지만 성대하게 하건 그렇지 않건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참 행복합니다. 뒤늦게 이렇게 행복한 시간이 올 줄 정말 몰랐어요. 이래서 사람은 살아봐야 끝이 난다고 하는 건가 봐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